두꺼운 견 안녕, 빨리 와. 네. 자, 인류가 처음에는 돌로 된 도구를 썼죠. 맞아요. 돌로 된 그 도구를 쓰던 시대를 석기 시대라고 하는데, 석기 시대가 엄청 길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석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부르죠? 네, 구석기 시대. 자, 그러다가 이제 인류가 농사를 짓고, 그리고 짐승들을 길러서 잡아먹거나, 아니면 뭐 사냥을 하거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농사, 목축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식량을 생산해내고 가축을 길들이는 이런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그 시기를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죠. 그쵸? 자, 그러다 인류가 점점 모여서 이제 농사도 점점 더 잘 짓게 되고 하면서 문명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죠. 자, 문명의 특징, 공통점. 일단 어디에 위치해요? 그쵸. 큰 강 주변에 위치를 하죠. 왜 그러죠? 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물이 필수기 때문에 큰 강에서 이제 농경지로 물을 끌어들이는 무슨 농업? 네, 관계 농업이 발달한다는 게 문명의 공통점이고, 안녕. 자, 그 관계, 그러니까 저 큰 강에서 농경지로 물을 끌어들이는 거를 관계라고 하고, 이제 중국어로 뭐라고 하죠? 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치, 네, 치수라고 부르죠. 네. 자, 그렇게 관계 농업이 발달한다는 게 문명의 또 공통적 특징이고, 자, 그리고 당연히 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막 넘치잖아요. 그 물 넘치는 거를 막으려면 뚝을 쌓거나 이렇게 댐을 쌓아놔야 되죠. 이렇게 댐을 쌓으려면 한두 사람으로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곳에 도시가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면서 이제 생산한 것들을 서로 이제 사고팔고 교환하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자, 상업을 하려면은 물물 교환이 편해요? 돈이 편해요? 돈이 훨씬 편하죠. 이제 화폐가 사용되고. 네.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돌만 그 도구로 사용하다가 이제 금속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인류가 처음으로 다루기 시작한 금속은 어떤 금속이었어요? 네, 청동기라는 금속이었죠. 근데 발견된 건 우리가 그냥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렇죠. 구리가 발견된 다음에 구리를 좀 가공해서 청동을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요 청동기 시대, 이제, 그러니까 문명이 시작된 요 시대부터는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적게 가진 사람, 빈부격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이게 사람 사이에도 급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두 글자로? 네, 계급이라는 게 생기게 됐다. 자, 우리 큰 강 주변에서 발달한 4대 문명을 저번 시간까지 쭉 봤는데, 먼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에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나일강에서 시작된 네,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이죠. 그리고 저 히말라야 산맥에서 이렇게 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나가는 인더스강, 인더스 문명이라고도 하고 인도 문명이라고도 하죠. 네. 자, 그리고 우리 저번 시간 마지막까지 배운 맞아요. 중국을 동서로 관통하는 그 누렁강, 황하죠. 황하 지역에서 시작된 황하 문명이 있었죠. 자, 중국 전설 속에는 중국인들에게 뭐 글도 알려주고 농사 짓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뭐 팔괘라든지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것들 다 만들어준 전설 속의 여덟 임금들이 있었죠. 자, 이 여덟 임금을 뭐라고 불렀죠? 삼황 오제라고 불렀죠. 여기서 삼황할 때 황과 제는 모두 다 임금을 뜻한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오제 중에서 그러니까 한국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다면 중국에는 황제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오제 중에서 황제, 전욱, 제곡. 자, 그리고 중요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요와 순이 있었죠? 네. 자, 이런 임금들. 자, 요는 효심이 깊고 뛰어난 순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죠.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자기 아들이 아닌 순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선양이라 그랬죠.
자, 그리고 황하 물이 넘칠 때마다 그 물 넘치는 거를 뚝을 잘 쌓아서 막고 막 13년 동안이나 집에 안 들어가고 어떻게든 황하 물길이 안 넘치게끔 그리고 물이 공급 안 되는 곳으로 이제 뱃수로를 뚫는 열심히 그 치수 작업을 했던 사람이 우죠, 우. 그쵸. 우라는 사람이었는데 순임금은 또 이 우한테 임금 자리를 물려줬단 말이에요. 자, 자기 아들이 있는데도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다고요? 선양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우는 순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됐는데 우도 자기 임금 자리를 자기 아들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 개라는 사람한테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가 죽고 나서 우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개를 따라가지 않고 우의 아들이었던 익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의 자식들이 그 임금 자리를 계속 이어간단 말이에요. 자, 우가 다스렸던 땅 이름이 하라는 땅이었죠. 저 빨리 와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우임금을 시작으로 하는 중국의 전설상의 왕조, 최초의 왕조로 무슨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라가 시작됐죠. 자, 하나라는 그 역사상 기록에는 남아 있지만 이 하나라 때 쓰였다는 뭐 물건이라든지 이게 하나라 거라고 입증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아직 그 전설 속의 왕조고 입증이 안 된 왕조죠. 그러니까 중국 최초의 왕조로 알려져는 있지만 아직 역사로 인정받는 왕조는 아니었죠. 자, 하나라가 400년 정도 잘 이어가다가 하나라의 폭군이 등장했어요. 그 폭군이 걸이란 사람이었죠. 이 걸이라는 사람은 걸왕이라고 불리죠. 걸왕. 걸왕은 말희라는 예쁜 예쁜 그 여자를 끼고 술과 여자 정치 제대로 안 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상족을 다스리던 상이라는 사람을 추대해가지고 거를 몰아내고 이제 태국 나라 무슨 나라가 만들어졌죠? 상나라가 만들어졌죠? 상나라의 시조가 누구라고요? 상나라 공장 탕이에요. 탕왕. 네. 자, 탕왕도 정치를 아주 잘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상나라가 또 400여 년 정도 이어가는데 상나라도 원래는 상나라 때 유물이나 유적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딱 상나라 때 거라고 밝혀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 상나라가 언제 만들어진 나라냐면 기원전 16세기에 만들어진 나라예요. 기원전 16세기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지금 몇 년이에요? 2025년이죠. 기원전 16세기 하면은 2025에서 또 몇을 더 올라가야 돼요? 최소 1600은 더 올라가야 되죠. 그쵸? 600 예. 아마 3600에서 37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너희 10일 전에 있었던 거 다 기억해요? 기억 못하죠. 뭐 기록해놓지 않은 이상은 뭐 기억이 날 수도 있지만 희미하잖아요. 그럼 3년 전에 있던 일은 어때요? 3년 전에 일 기억나요? 안 나죠. 이거 370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거나 말거나 할 정도로 정말 그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카더라 하는 것들을 이제 글로 기록을 해서 그 기록에 의해서 전해졌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게 입증이 되려면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쓰던 물건이나 이런 게 남아 있어야겠죠. 근데 하나라는 그게 있었다고 없었다고요?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근데 상나라는 그게 등장했죠. 그게 뭐였어요? 예, 갑골문이었죠. 거북이 등껍질 혹은 거북이 배딱지 있죠. 이 배딱지에다가 뭐 농사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사냥이 성공할 건지 안 될 건지, 병이 나을 건지 안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거기 그 문자로 적어요. 그 다음에 거북이 배껍질 보면은 이렇게 줄가 있죠. 본 적 있어요? 거북이 배? 예. 그럼 그 배에다가 그 줄가 있는 데다가 이제 뭐 날카로운 걸 이용해가지고 그 줄가 있는 데다 더 깊숙이 그걸 파내는 거예요. 홈을 파요. 그 다음에 그거를 불에 구워요. 먹을 수는 없어요. 자, 불에 굽게 되면
그 거북이 배껍질이 이제 쩌적쩌적하면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나라 때 사람들은 그 갈라진 거 모양을 보고 점을 쳤어요. 예. 이렇게 점을 쳐가지고 나라 중요한 일들을 결정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신의 의지로,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내려준 점괘라든지 계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를 신정 정치라고 불러요. 알아두세요. 예. 그리고 그 당시 하늘에 제사 지내는 역할, 그래서 이 점괘를 최종적으로 해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역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누굴 임명하고 군사를 뭐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정치적 역할을 모두 누가 담당했다? 당시 상나라 왕이 담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상나라도 재정 일치. 그러니까 임금이 제사라든지 정치에서 중요한 것들을 모두 결정하는 그런 나라가 상나라예요. 자, 그렇게 해서 상나라는 이 갑골문에 적혀 있는 글자가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 기록이랑 딱 일치하게 되면서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는 왕조예요. 그래서 역사상 최초의 왕조로 알려집니다. 자, 상나라 사람들은 청동기를 썼고요. 그리고 상나라 마지막 수도가 은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갑골문도 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그 상나라를 승나라라고 안 부르고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지금 얘기했어요. 네. 뭐라고 바꿨어요? 지금 바뀌진 않고 지금은 승나라랑 아니면 은나라 같이 혼용했었어요. 그게 아니라 네. 시가 있잖아요. 그거의 부시 이런 거 간새로 바뀌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성추시라고 하는데 중국에 있습니다. 그 아무튼 그 은나라 사람들이 또 달력을 만들었었는데 이 달력이 은력이었어요. 이 은력은 너희 달이 항상 똑같은 모양이 아니죠. 어떨 땐 보름달이었다가 어떨 땐 반달, 초승달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지구가 그 달을 가리기 때문에 태양빛을 달이 어떤 경우엔 다 받고 어떤 경우엔 좀 반만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달이 차고 기우는 걸 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었는데 음력은 음력이었다. 그래서 음이 뭘 뜻하죠? 달을 뜻하죠, 달. 달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달력을 만들었었다. 자, 그러던 상나라가 400여 년 동안 또 잘 이어가다가 상나라 마지막에 폭군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주왕이었죠. 이름은 제신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 주왕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폭군들은 항상 술이랑 여자를 가까이 한다 그랬죠? 주색 잡기에 빠져 살죠. 자, 그래서 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으면은 막 무자비하게 또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술로 연못을 만들고 고기로 숲을 만들어가지고 안주를 그냥 그때그때 막 띄워 먹었다 그랬죠? 자, 빨개벗은 남자 여자들이 막 그 술로 만든 연못 주변에서 막 술 퍼마시고 뛰어놀고 막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은 막 뭐 달군 구리 기둥에 이제 뭐 묶어서 태워 죽인다거나 아니면은 막 이 사람을 죽인 다음에 살을 떼어다가 그쵸 육포나 쥐포 만들듯이 말려가지고 포를 만들었다 그랬죠. 네, 인포를 떴다 그랬죠. 자, 그런 주왕이 예뻐했던 예쁜 여인이 누구였어요? 갈기란 여인이었죠. 붉은 입술에 가지런한 치아. 전형적인 그 미인이라 그랬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주왕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상나라 서쪽에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던 희창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희창은 주족을 이끌던 리더였어요. 그 주족이라고 하면 주라는 평원에 살던 주라고 불리는 땅에 살던 사람들 이제 주족이었는데 그 주족을 이끌던 리더가 희창이었단 말이에요. 이 희창은 그 주족을 잘 이끌면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상나라 서쪽에 있는 우두머리를 뜻하는 한자가 백이라 그랬죠? 서쪽의 백,
희창 이렇게 불렸다 그랬죠? 네. 이 희창은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희고, 배급고라고 불렸죠. 둘째 아들이 희발. 저번 시간 하나 잘못 적어준 게 있는데, 셋째 아들이 희선. 넷째 아들이 희단. 다섯째가 요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희도. 여섯째 희처. 자, 이런 아들들이 있었는데, 자, 희창이 이제 보니까 이 주왕이 너무 정치를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을 크게 쉬었죠. 근데 주왕이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자기한테 불만 가진 사람들 감시하려고 스파이들을 많이 보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희창, 서백창이 한숨 쉬는 거를 주왕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너 왜 네가 뭔데 한숨 쉬어? 하고 서백창을 그 상나라 수도 은허로 잡아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희창을 가둬버렸죠.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면서. 자, 근데 큰아들 희구와 둘째 아들 희발이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주왕을 찾아갔어요. 아버지 죽이지 말라고. 자, 그랬더니 이 주왕이 큰아들 희구를 어떻게 했죠? 네, 죽였죠. 죽인 다음에, 그쵸. 고기 죽을 만들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구한테? 아버지 희창한테 이 고기죽을 가져다 줬다 그랬죠. 자, 희창은 그 고기죽이 자기 아들 죽인 거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었죠. 이걸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할 테니까? 그쵸. 자신을 또 죽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걸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이 주왕은 희창을 안 풀어줬죠. 그래서 둘째 아들 희발이 주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그 주나라 땅 문서랑 주나라에 있는 예쁜 여인들, 보물 이런 것들을 주왕한테 갖다 바쳤어요. 주왕은 그제서야 안심을 하고 희창을 풀어줬죠. 자, 희창은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의 원수를 갖고 저 주왕을 무너뜨릴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인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황하강 주변에서 낚시하는 걸로 유명했던 70세 노인, 강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강상이라는 사람이 지혜롭기로 유명했는데 이렇게 낚시하는 게 취미였어요, 이 사람이. 자, 근데 낚시를 하고 있는 강상한테 희창이 찾아가죠. 나를 도와달라. 자, 그런데 강상이 낚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낚시할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물고기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자, 강상이 낚시가 끝날 때까지 희창이 뒤에서 기다렸죠. 그쵸?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 희창이죠. 자, 강상이 낚시가 끝나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하루 종일 기다렸던 그 희창이 뒤에 서 있었죠.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70세 노인이었던 강상이 누구한테도 자기 지혜나 꾀를 안 빌려주다가 희창한테 자기 능력과 재주를 빌려주게 됐단 말이에요. 자, 강상을 얻은 희창은 점점 그 뛰어난 인재를 얻었기 때문에 그 주족이 점점 이제 번성하고 힘이 세지게 되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돼요. 자, 희창이 죽은 다음에 그 뒤를 누가 이었을까요? 네, 둘째 아들이었던 희발이 있죠. 자, 희발은 이제 상나라 주왕을 무찔러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나라를 세우자 해서 주나라를 세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나라가 세워졌죠. 여기 보시면 돼요. 아까 그 은나라 얘기했고 주나라. 자, 그래서 주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희발은 스스로 이제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무왕. 주나라의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자기 아버지도 뭐가 돼야 돼요? 자기 아버지도 왕이 돼야 되죠.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정치를 잘하고 착했던 자기 아버지를 뭐로 높여요? 문왕이라고 높여요. 자, 뛰어난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사람 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높여가지고 올리는 거를 추숭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추숭.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희창을 어, 뭐로 추숭했다고요? 문왕으로 추숭을 했다. 자, 주나라 무왕은 자, 이제
그 상나라를 쳐들어가야겠다 작정을 하고 그 상나라 주변에 있던 조그만 그 도시의 왕들이 도시의 임금이나 도시의 그 세력가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상나라 주왕을 토벌합시다. 상나라 주왕을 정벌합시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무려 800명이었다. 자, 근데 그 800명이 모여가지고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어, 저, 갑자기 이 무왕이 스톱 외쳐요. 자,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 아직은 저 상나라 주왕이 저렇게 막장으로 정치를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아직은 상나라 힘이 강력하기 때문에 자, 어설프게 쳐들어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해산하자. 그래서 그 800명이 일단은 무왕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 거야, 다. 해산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더 지났는데, 자, 해산하길 잘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도, 그리고 800명이나 자기를 토벌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반란군들이 모였는데도 상나라 주왕이 정신을 차렸을까요? 못 차렸을까요? 네, 못 차리고 계속 그 막장 정치를 하는 거예요. 어? 중국 전체에 있던 800여 개의 나라를 다스리는 조그만 나라, 큰 나라의 그 대표들이니까 군사가 아니라 그 나라 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상나라, 이 은나라의 주왕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막장 정치를 했어요. 그때 이 은나라라고 얘기할게요. 은나라의 충신이었던 사람 3명 있었어요. 기간, 미자, 기자. 무슨 고함에게 그런 잘 얻어먹고 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비간이란 사람은 은나라 주왕한테 정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바로 얘기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주왕 옆에 달기라는 예쁜 여인이 있었다 그랬죠. 그 주왕 옆에 있던 여인 달기가 주왕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성인, 어른 성인 말고 완성된 사람, 뛰어난 사람을 중국에서 성인이라고 불렀거든요.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가 있다고 합니다. 저, 저 비간이 바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성인인 게 틀림없고, 그러면 성인인지 아닌지 심장을 열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상. 그죠? 그래서 주왕이 달기 얘기를 듣고, 자, 비간을 잡아다가 가슴을 갈라가지고 심장을 꺼내죠. 자, 이렇게 해서 비간은 목숨을 잃게 되죠. 심장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투가 나가면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비간은 죽고, 자, 이 기자라는 사람은 비간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미친 척을 해요. 자, 미친 척을 하면서 이제 남의 집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주왕이 기자가 미친 척 하는 걸 단번에 알아채고 기자를 잡아다가 가둔단 말이에요. 기자는 가둬요. 자, 미자는 비간이 죽고 기자가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은나라 바깥으로 도망을 쳐버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은나라에서는 그 주왕에게 바른 얘기를 하고 좋은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거나 죽었어요. 갇히거나. 자, 이제 때가 왔다. 마침내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800명의 그 조그만 도시 임금들한테 편지를 다시 보내요. 다시 모였어요. 자, 그리고 상나라로 쳐들어가요. 자, 그러면서 쳐들어가는데, 자,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어가지고 주나라 무왕이 이제 대장이었잖아요. 그 대장의 군대에 있던 깃발이 부러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자, 전쟁에 나가는데 대장의 깃발이 부러진다는 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이죠. 이거 어떡하지? 네. 또 군대를 물려야 되나?
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이때 이제 주나라 무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저 은나라의 폭군 주왕 옆에는 달기라는 나쁜 여자가 있다. 그 나쁜 여자를 뭐에 비유하냐면, 암탉에 비유해요. 너, 여자 닭. 너희 새벽을 울리는 닭은 어떤 닭이에요? 수탉이죠? 보통 꽃기호하고 우는 닭이 암탉이에요, 수탉이에요? 수탉이죠? 근데 지금 은나라 주왕 옆에는 달기라는 암탉, 빈, 암컷을 뜻해요. 개는 뭘까, 개? 오골개, 개, 이게 닭이에요, 닭. 네. 최근에 그렇게 비비는지를 알려주자. 오늘 신은 새벽 신자예요. 네. 그래서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 깃발이 부러졌건 어떻게 했건 지금 암탉이 저기서 울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쳐들어간다. 갈 길을 가겠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쳐가지고 무너뜨리게 되죠. 모계하라는 곳에서 상나라 군대가 그래도 숫자가 훨씬 많았는데 주나라 무왕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다 항복을 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은나라의 폭군이었던 주왕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녹대라는 보물창고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스스로 몸에 불을 질러 가지고 자살을 합니다. 그 폭군, 은나라의 폭군 주왕은. 네. 자, 그리고 주나라의 무왕은 그 은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여인 달기를 찾아가지고 죽여버리고 이제 네, 주나라가 중국을 통치하게 되죠. 자, 주나라는 이렇게 그러니까 은나라를 무너뜨린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늘에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게끔 은나라한테 권한을 줬는데 은나라 주왕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자, 그래서 은나라 이제 왕이 해야 될 거를 이제 주나라의 왕인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 하늘이 내린 명령을 천명이라고 불렀어요. 천명. 자, 주나라 무왕이 그래서 내가 하늘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백성을 다스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부터 주나라 무왕은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러서 천자라고 불렀어요. 중국 역사에서는 임금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천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천자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이제 백성이 배고프고 어려운 것들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덕이라고 하죠. 덕. 남에게 베푸는 거. 자, 은나라는 덕을 잃었기 때문에 망했기 때문에 주나라는 덕으로 다스린다. 해가지고 무슨 주의? 덕치주의를 내세웠다. 자, 그리고 당시 중국에는 지금 중국 인구가 14억이거든요. 엄청 많죠. 근데 이 당시는 중국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3천만도 안 됐다 그래요. 중국 그 넓은 땅이. 근데 그 넓은 땅,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데 땅이 엄청 넓죠. 그러니까 뭐 그 넓은 땅을 이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이렇게 농사를 짓고 했는데 너희 혹시 이 한자 본 적 있어요? 우물정이죠, 우물정. 예. 자, 땅을 우물정 모양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운데 빼면 여덟 공간이 나오죠. 예. 이 가운데 제외하고 여덟 공간을 백성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 여덟 개 받은 땅들은 자라서 자기가 이제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가운데 있는 땅은 어떻게 했을까요? 가운데 있는 땅은 그 여덟 명의 그 땅 받은 백성들이 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수확물은 나라에다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자, 이런 주나라의 그 토지 제도를 우물정자 써가지고 무슨 제도라고 한다? 정전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상나라를 무너뜨릴 때 무왕을 도왔던 무왕의 가족, 친척, 그리고 공을 세운 신하들을 공신이라고 부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까 800명이라 그랬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71명이었어요. 몇 명? 71명. 이 71명을 좀 나눠보면 53명은 희씨성이었어요. 희씨라는 거는 다 이거 누군 거죠? 주나라 무왕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같은 그 왕족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는 희씨성이 아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강씨, 뭐. 자, 그래서 다 강씨는 아니고 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제 그 71명의 그 공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사람들에게 땅을 줘요. 땅을 주고, 땅을 준 다음에 거기다 나라를 세우게 한다. 자, 땅을 뜻하는 한자, 이게 뭐죠? 흑토죠, 흑토. 흑토가 두 개, 그리고 마디촌. 자, 이거 무슨 자일까요? 이게 봉자예요, 봉자. 네. 봉은 그 땅, 이런 걸 의미해요. 땅을 줘가지고, 여기다가, 이건 뭘까요? 문서요. 네, 세운다는 거예요. 뭘 세워요? 나라를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수도 외의 지역을 그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나눠주고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도다? 봉건 제도다. 자, 봉건 제도는 여기 보세요. 이 봉건제에서 주나라 왕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천자라고 한다 그랬죠. 주천자한테 땅을 받고 나라를 세우게 된 71명의 임금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제후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제후. 주나라 왕, 주나라 천자가 그 71명의 제후들한테 땅을 주면서 너 나라 세워하고 할 때, 뭘 줬냐면 청동으로 만든 술잔을 줬다 그래요. 청동으로 만든 술잔을 주면서 너 여기 다스려, 여기 다스려 하고 땅을 주면서 나라를 세우게 한 거예요. 그 술잔을 의미하는 단어가 작이에요, 작. 술잔을 뜻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작. 1등, 2등, 3등, 4등, 등수라고 하죠. 예. 이 71명의 그 임금들한테도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도 등수가 있었겠죠.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우고 누가 더 공을 조금 세우고. 자, 이런 사람들을 그 등수를 나눴어요. 근데 크게 몇 등수로 나눴냐면 5등수로 나눴어요. 근데 뭘 줬다고요? 술 잔을 줬다고. 청동 술잔을. 자, 이게 5등 작제인데 그 청동 술잔 5등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청동 술잔에는 이름이 각자 따로 있었는데 공이 있었고요. 후가 있었고 백이 있었고 자가 있었고 남이 있었어요. 공은 거의 이제 주나라 무왕의 같은 형제라든지 아니면 무왕의 큰아들 말고 둘째나 셋째 아들 정도 있죠. 아니면 주나라 무왕의 아빠 희창 있죠? 희창의 형제들. 예.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랑 정말 가까운 친척들한테 주는 그 등작이 공이에요, 공. 예.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이제 공신들한테 줬던 그 이제 등작은
후예요, 후. 그리고 그 아래 백. 백은 우두머리를 뜻해요. 아까 그 희창을 서백창이라고 한다 그랬죠? 백. 그리고 그 아래 자. 자는 공부 잘하거나 열심히 뭐 뭔가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높여주는 존칭. 남은 아주 드물긴 한데 독립된 나라의 뭐 임금 그런 사람을 남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나눠줬단 말이에요. 이 공부 백자남 중에서 어떤 등작이 제일 많이 수여됐을까요? 후가 제일 많이 수여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후 백자남을 대표하는 그 등작이 후가 됐고 여러 후들이 많았다 그래서 여러를 뜻하는 제후라고 부르거든요. 공후 백자남을 통칭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제후라고 부른다고. 공후 백자남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후가 제일 많았기 때문에. 자, 임금은 제후들한테 땅을 줘요. 그러면은 제후들은 그 땅을 받은 대가로 임금한테 임금이 군사적 뭐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려워지면 군사적으로 도와주거나 혹은 제후가 자기네 땅에서 나는 뭐 쌀이라든지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세금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나라 왕이 수도에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내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를 지낼 때 주나라 왕이 제후들한테 오라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주나라 수도로. 자, 이렇게 수도로 오는 거를 입조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입조. 네. 혹은 조회 이렇게 부르게 돼. 요즘에는 그 조회 많이 안 하죠. 하나?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아침 8시 반이나 9시에 모아놓고 뭐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뭐예요? 요즘 안 하나 잘? 선생님 어렸을 때는 월요일 날 아침이면은 그 구령대 있어요, 요즘에도 학교에? 네, 그 구령대에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전교생들 다 모아요. 구령대 못 들어봤어요? 그 학교 운동장 보면 그, 네, 스태프 쪽에. 예, 좀 이렇게 높이 돼 있는 그런 건물 본 적 없어요? 계단 있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거기 연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연설할 수 있는 데 없어요? 스테이트. 요즘엔 없어진 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꽤 있긴 한데 대부분 네. 뭐 가끔씩 학교에서 우리 요새 예, 학교 텔레비전으로 요즘에 있는 많이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선생님 어렸을 때는 월요일 아침이면 전교생들이 더우나 추우나 다 모여요. 그다음 교장 선생님이 이제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훈화라고 하고 그때 학생들 모으는 거를 조회라고 불렀거든요. 준비를 해요. 그죠? 우산 쓰고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부분 이제 어? 성악 찌르는 저는 네, 맞아요. 덥거나 이러면. 네. 그러면 네. 이쪽 앞에서 그 6월 민주항쟁 시위하고 있는데 그거 전두환이 대원군이 진압하고 또 피해 도시의 상황이기도 해요. 그 당시 때는 그런 상황이면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학교도 그 당시 때는 군이라든지 그 정치기관에 종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거의 군대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학교에서 때린다는 건 상상도 못 하죠. 근데 선생님 때는 그 학교 선생님들한테 매를 맞았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남고를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야구 방망이로도 맞아보고 골프채랑 하키채로도 맞아봤어요. 네. 치가 돼요. 그리고 이런 손이나 이런 걸로 뺨도 많이 맞아보고 그렇게 많이 맞았었어요. 그래서 거의 학교가 군대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엔 상상도 못할 일인데 불과 그게 한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주나라 왕이 제후들을 불러 모으는 거를 조회라고 하고 그 주나라 수도에 제후들이 부를 때 오는 걸 입조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후들은 제후들이 다스리는 땅이 엄청 넓단 말이에요. 그 땅을 또 혼자 못 다스려요. 그럼 제후들도 자기 그 넓은 땅을 자기 부하들한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 제후들한테 땅을 받고 또 다스린 사람들을 대부라고 불렀어요. 경대부. 그 대부 아래는 대부가 다스리는 땅도 넓긴 한데 대부가 다스리는 땅은 보통 누구한테 나눠주지 않고 대부가 혼자 다스리는데 대부가 그 땅을 다스릴 때 대부를 따르던 그 대부 밑에 신하들을 스파라고 불렀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다 지배하는 사람들 뭐라고 부른다? 지배층. 자, 그리고 그 지배층 아래는 지배받는 사람들, 피지배층들이 있었다. 피지배층의 대다수를 차지한 거는 농민들, 그리고 수공업자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굉장히 그죠? 수가 무슨 숫자일까요? 손숫자예요. 공은 무슨 공자일까요? 공을 내고 장인 공자예요. 그러니까 장인은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죠. 손으로 뭐 농기구든 도자기든 뭐든 그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수공업자라고. 상인은 뭐 하는 사람? 물건 사고 파는 사람. 자, 이런 것들을 봉건제라고 불러요. 예, 써 있네요. 예, 봉건제. 자, 무왕이 죽어요. 무왕이 30도 안 돼서 죽어요. 주나라 무왕이. 되게 일찍 죽었죠. 그냥 이야기 듣다 자, 무왕한테는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희송이었고 둘째 아들이 희우였어요. 자, 근데 우리 기억할 게 무왕은 아까 형제가 어땠어요? 많았죠. 여기 지금 기록한 거 외에도 10명이 더 있었거든요. 네. 많았죠. 권력 강의 놓칠 때도 또 분쟁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나오죠. 자, 보세요. 앞으로 역사할 때 계속 배울 거지만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의 속성은 어, 나누기가 어려워요. 보통은 권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을 나누려고 하질 않아요. 혼자서 그 권력을 다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왕이라고 하는 건 절대 권력, 그러니까 최고 권력 자리잖아요. 그래서 왕자리를 놓고 막 여러 가지 그 왕위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자, 우리 희창이 죽었을 때 큰아들 희고가 죽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 희발이 왕이 됐죠. 그 사람이 무왕이었죠. 자, 무왕에게는 이제 자식이 있었는데 무왕이 근데 너무 일찍 죽었다 그랬죠. 무왕이 너무 일찍 죽으면서 무왕의 아들이었던 희송이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둘째, 그러니까 주나라의 2대 임금 성왕이에요. 희송, 수학이 이름 피스 나갔거든요. 희송, 어? 원래 무슨 그건 수학이 네, 그렇죠. 희송. 근데 10살이 안 돼가지고 임금이 됐단 말이에요. 10살 안 됐으면 초등학교 1, 2학년 그거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죠. 혼자 정치를 하기 어렵죠. 자, 그런데 그 희송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무왕이 죽기 직전에 자기 어린 아들을 이 희단한테 맡겨요. 희선이랑 희도 희처 다 살아있었는데 능력이 누가 제일 탁월했어요? 단이 제일 뛰어났단 말이에요. 이 희단이 다스리던 땅이 그 주라는 땅이었어요. 그 과거 희창이 다스리던. 그래서 희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공단 이렇게 불러요. 희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공단. 아, 자, 무왕이 죽으면서 성왕을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주공단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무왕은 살아생전에 뭐가 걱정이 됐냐면 상나라 멸망을 시켰지만 상나라 아직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400년 동안 상나라가 중국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래서 상나라 그 주왕의 아들이었던 무경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무경이라는 사람을 그 상나라 수도 지역을 여전히 다스리게 하고 반란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이 희선과 희도랑 희처한테 감시하게끔 해요. 희선이 받았던 나라가 뭐 관나라, 그래서 관숙선, 뭐 희도가 받았던 나라가 뭐 채나라, 뭐 희처가 받았던 나라가 뭐 광나라 해가지고 다 각자 다스리는 나라랑 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 상나라의 마지막 후에 무경을 뭐 했다고요? 감시했단 말이에요. 감시하는 그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삼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성왕, 어려요. 누가 보조했다 그랬죠? 단이 보조했다 그랬죠? 근데 성왕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주공단이 사실상 임금 노릇했단 말이에요. 이래라 저래라. 그랬더니 이 세 형제들이 이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지가 왕도 아니고 우리랑 똑같은 형제인데 왜 어린 왕 끼고 지가 뭐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야? 싫었겠죠? 그래서 이 상나라 마지막 후예였던 무경을 감시하라고 했던 이 삼감, 희선, 희도, 희처가 무경이랑 손을 잡고 성왕과 희단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삼감의 난이에요.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주공단이 뛰어난 카리스마를 발휘해가지고 이 희선, 희도, 희처를 차례로 격파한단 말이에요. 무경은 죽이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삼감의 난을 진압하고 주공단이 중국을 다시 평화롭게 만들어요. 자, 봐봐. 보통 이런 상황까지 됐으면 주공단이 최고 권력자가 거의 됐겠죠. 그러면 최고 권력자가 되면은 어린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주공단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을 이제, 이제 이 성왕이 어른이 되자 고스란히 성왕에게 돌려주고 자기는 노나라라는 땅을 조그만 나라를 다스리러 가서 정계에서 은퇴한단 말이에요. 자, 주공단은 어느 나라의 시조가 됐다? 노나라의 시조가 되고 자기가 권력을 한 손에 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누구에게 돌려줬다고요? 어린 성왕에게 돌려줬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어린 성왕이 있고 주공단과 소공석 이 사람도 희창의 아들이었어요. 주공단은 어디의 시조? 노나라. 소공석은 연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나중에. 주나라가 그럭저럭 잘 이어갔어요. 네. 자, 주나라의 걱정은 뭐가 제일 걱정이었냐면, 자, 여기 지금 이 황허강이죠? 요렇게 황허강이죠. 요 황하 중하류 일대에서 크게 이제 번성하던 나라가 주나라인데, 걱정됐던 거는 이 주나라가 다스리는 지역 외에 나머지 지역에 주나라에서 오랑캐라고 무시하는 그 민족들이 살았는데, 주나라 사람들은 북쪽에 사는 오랑캐를 적이라고 불렀대요. 적. 북쪽에 사는 오랑캐라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북적. 그리고 우리 저 한반도를 포함해서 동쪽에 사는 오랑캐를 동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동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동이족의 후예라고 하죠? 네. 그리고 서쪽에 사는 오랑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융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융. 서융. 남쪽에 사는 오랑캐를 만이라고 불렀어요. 무슨 만? 남만. 해외에 낭만이 있었어요. 차이와는 이 당시 때는 아주 옛날 그 고산족이라는 그 좀 문명화가 안 된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요 내 지역에 사는 오랑캐들이 호시탐탐 중국을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나라에서 이 오랑캐 때문에 아무튼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얘네가 계속 이제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 먼 데서 적이 쳐들어오면 대비하기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뭐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먼 곳에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비둘기. 비둘기도 있고요. 또 이제 말로 사람이 말 타고 가가지고 소식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활을 쏜다. 예. 뭐 그런 방법인데 활이 뭐 멀리 나가봤자 뭐 1km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화약이 없었죠, 이때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이 멀리서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은 이 소식을 빨리 수도에서 알아야 되는데 좋은 방법이 딱히 없다가 그렇죠. 봉화가 개발된 거예요. 봉화라고 하는 거는 낮에는 화나죠. 연기를 피우는 거예요. 저 멀리서 연기 피우면은 저 연기를 본 그쪽에서 또 연기를 피우고 연기를 피우고 연기를 피우고 해서 저 먼 곳에서 수도까지 연기를 피워가지고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밤에는 불빛이 나겠죠. 그 불빛으로 이렇게 중요한 소식들을 알리는 거예요. 자, 주나라는 봉화를 통해서 지방에서 여러 소식들을 전달해 받았어요. 그리고 적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 주나라가 임명했던 여러 제후들 있죠. 그 제후들한테 도와달라 요청을 하면 제후들이 잽싸게 주나라 수도 호경으로 와가지고 그 주나라 그 왕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400여 년을, 200여 년을 이어갔는데, 자,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하나라 거의 막판에 궁궐에 용이 2마리 들어왔다 그랬죠. 용이 뭐 흘렸다 그랬어요? 네, 침을 흘렸는데 그 냄새도 엄청 나고 양도 엄청 많았다 그랬죠. 그래서 점쟁이한테 점을 쳐서 물어봤더니 그 큰 상자에다가 용의 침을 보관하고 제사를 잘 지내게 되면 용이 물러갈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 상자에다가 용의 침을 보관한 다음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하나라도 망하고 승나라도 망했어요. 은나라도 망했어요. 근데 용의 침을 담은 그 상자는 여전히 궁궐에 남아 있었어요. 자, 그 당시 이제 그 얘기 저번에 했던 거 잠깐 얘기를 했고 주나라에서는 10대 왕으로 아까 그 무왕에 이어서 쭉쭉쭉 가다가 여왕이라는 왕이 등장했어요. 여왕. 여자 왕이 아니에요. 여는 어둡다. 뭐 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왕후 앞에 어둡다란 말이 붙은 거 보면은 이 왕이 정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치를 못했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나쁜 짓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나라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아, 저 왕한테 도저히 우리 저 왕을 이 왕으로 인정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주나라 사람들이 여왕을 나라 바깥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왕의 동생이었던 주공과 소공이라는 여왕의 동생들이 왕을 대신해서 정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임금이 나라 바깥으로 쫓겨났으니까 주나라에는 임금이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죠. 자, 이런 거를 그리고 주공이랑 소공 같은 여왕의 동생들이 대신 주나라를 다스렸다 그랬죠. 공동으로 통치한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공화라고 불렀어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은 지금 무슨 나라예요? 민주공화국이죠. 민주주의고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지금 이재명 아들이 대통령 할 수 있어요? 아, 뭐 할 수는 있지만 이재명 아들이 당연히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아무튼 국민들이 대표를 선출하잖아요. 그쵸? 지금 대한민국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왕이 없죠. 그래서 기원전 841년 주나라에서 왕이 쫓겨나고 임금이 없는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공화. 이게 828년까지 13년 동안 이어져요. 다행히 여왕의 동생들이었던 주공과 소공이 정치를 잘해서 여왕의 아들이었던 선왕에게 왕자리를 물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 선왕 때 이야기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용의 침을 보관한 상자. 네. 선왕 때 가뭄이 크게 들고 농사가 잘 안 돼가지고 점을 쳐봤더니
그 용의 침이 담긴 상자를 열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의 침이 담긴 상자를 열었어요. 자, 열었더니 거기서 냄새가 엄청 났다 그래요. 그리고는 그 침이 막 흘러내리고 흘러내려가지고 주나라 궁궐을 다 덮었다 그래요. 아, 이거 그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점쟁이한테 물어봐 점을 쳤더니 뭐라 그랬을까, 점쟁이가? 자, 지저분한 거는 지저분한 거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추운 거로 물리친다는 듯이. 지금 지저분한 게 뭐냐? 지금 이건 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여자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 뭐 하게 돼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죠.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성인이 된 마법에 걸려요. 그 생리라는 걸 하죠. 예. 그쵸? 그거를 옛날 중국 사람들은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피랑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생리하는 여자 그 수십 명을 모아가지고 꺄!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이때도 뭐 증발의 개념이 있었어.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하게 되면 이제 지저분한 사람들이 지저분하게 이제 막 소리를 내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침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생리하는 여자들을 발가벗겨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거품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해요. 거기서 뭐가 태어났다? 도마뱀이 태어났다 그래요. 새까만 도마뱀. 어디 일설에 의하면 자라라고 해요. 근데 그 도마뱀이 새끼가 조그맸는데 엄청 빨랐다 그래요. 다라다라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궁궐을 막 뛰어다니면서 이걸 잡아라 잡아라 했는데 그걸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는데 그게 어디로 갔을까요? 궁궐에 사는 7살짜리 어린 여자아이. 7살짜리 어린 여자아이 다리 아래로 딱 붙더니 쓱 들어간 거예요. 어디로? 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 7살짜리 그 사람들이 도마뱀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겠죠? 자, 못 찾아가지고 시간이 흐르고 흘렀어요. 13년이 지났어요. 이 7살짜리 아이가 몇 살이 됐죠? 20살이 됐어요.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닌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더니 남들 몰래 궁궐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아들이었을까요? 딸이었을까요? 딸이 태어났어요. 자, 딸이 태어났는데 궁궐에서 남자도 안 만나고 지금 아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이 아이 키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아이를 그 이불 포대기에 싸가지고 그 요람이라고 하죠. 그 요람에 담아가지고 강물에 띄어 버렸어요. 자, 이 아이를 버렸는데 그 아이가 이제 들어있는 요람이 이렇게 강물을 타고 내려가다가 어떤 부부한테 이제 부부가 그 아이를 발견을 해요. 그 부부는 이제 활과 그리고 화살통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팔던 부부였는데 삼뽕나무로 삼뽕나무란 나무가 있는데 삼뽕나무로 만든 활 그리고 기초라는 풀로 만든 화살통. 예. 자, 그거를 만들고 팔아먹던 그 부부인데 아무튼 그 활과 화살을 팔아먹던 부부가 그 아이를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렇게 구한 거죠. 네, 구해서 키우게 돼요. 네, 다 했어요,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데 그 부부가 이제 아이를 이제 도저히 이게 키우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고 여차저차해서 그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시 주나라에서 이런 소문이 들어요. 네. 삼뽕나무로 활을 만든 사람, 그리고 기초라는 풀로 화살통을 만든 사람이 기른 아이가 주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나라 조정에서는 발칵 뒤집혀가지고 삼뽕나무로 만든 활을 파는 사람과 그 기초로 만든 화살통을 만든 그 부부를 막 이제 현상수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부가 쫓기다가 포라는 땅으로 가요. 이제 포라는 땅으로 가가지고 이 아이를 도저히 쫓기다 보니까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그 아이를 그 포라는 땅의 부자한테 팔아 넘겨요.
그래서 그 포라는 땅의 부자는 이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커지겠죠. 커지는 건 당연하고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예뻐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예뻐졌어요. 네. 이제 이 아이가 14살이 되던 해 정말 정말 예뻐졌어요. 근데 마침 그 포라는 땅에 주나라 선왕의 아들이었던 유왕이 찾아왔다가 그 여자 아이를 보게 돼요. 그리고 한눈에 뿅 반하게 되죠. 그리고 유왕은 그 포땅에서 얻은 아이 이름이 사였거든요. 이 포사라는 아이를 궁궐로 데리고 와요. 자, 근데 이 아이는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더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왕은 포사의 말이라면은 듣지 않는 게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 포사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자, 특이했어요. 웃질 않아요. 자, 여자들이 제일 이쁠 때는 언제? 웃을 때가 제일 예뻐요. 잘 웃으세요. 네. 자, 그런데 포사는 웃었다고 안 웃었다고요? 웃질 않아요. 남자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남자가 돼서 여자를 웃게 하려고 여자들한테 선물하잖아요, 연애하면. 그러니까 안 해본 선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선물을 하게 되는데 포사는 아무튼 웃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유왕이 그 실수로 비단은 지금으로 치면 명품 옷이에요. 명품을 잘못해서 이렇게 밟았나 어떻게 해가지고 찢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비단이 찍 찢기는 소리를 듣자 호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빙긋이, 일부러 찢은 게 아니라 실수로 찢었는데 호사가 그걸 듣고는 빙긋이 웃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황이 이거다 싶어가지고 보물창고에서 그 비싼 비단을 가져다가 포사 앞에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계속 찢었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듣고 포사는 깔깔깔 웃었다 그래요. 미친년이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주나라는 점점 창고가 텅텅 비게 되고 가난해지게 돼요. 자, 그러던 찰나에 어느 순간부터 또 포사가 비단 찌는 소리에 웃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황은 답답했는데 하루는 자, 저 변방에서 이 봉화가 왔어요. 연기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했던 거죠. 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봉화가 잘못 올라간 거였어요. 지금처럼 카톡이나 전화로 수시로 이 연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화가 한 번 잘못 올라가면 제후들이 어떻게 될까요? 군대를 몰고 주나라 왕을 도우러 우르르 달려오겠죠. 근데 이거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먹을 것도 많이 필요하고 손실이 엄청 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봉화를 허둥지둥 잘못 올라간 봉화이기 때문에 껐단 말이에요. 그 봉화에 있던 사람들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허둥지둥 봉화를 끄는 걸 보고 포사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막 웃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황은 이걸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때부터 자기 신하들 몰래 봉화를 시도 때도 없이 올렸다가 내렸다가 반복하게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봉화가 올라가면 주변의 제후들이 주나라 왕을 도와주러 와야 되죠. 처음에 몇 번은 봉화가 올라가니까 억지로 도와주러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봉화가 가짜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래서 이때부터 주나라 제후들이 봉화를 아무리 올려도 주나라 수도 호경에 오지를 않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주나라는 점점 연락 체계가 점점 무너져 가게 되죠. 자, 포사는 첩이었어요, 첩. 두 번째 부인이었다고. 자, 유황한테는 본부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본부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또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황의 뒤를 이을 태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유황과 포사가 사랑하다가 포사가 아들을 낳아요. 자, 유황은 포사의 아들을 자기 다음 임금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첫 번째 부인이 그걸 좋아할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인이 자, 여기 서용에 있는 오랑캐들한테 연락을 해요. 지금 주나라 엉망이니까 니네 쳐들어와. 주나라에서 봉화 올려도 제후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러 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서용이 주나라 수도 호경을 쳐들어오게 되고 이 융조한테 호경이 넘어가게 되면서 유황과 포사는 잡혀서 죽게 돼요.
자, 살아남은 주나라 왕족은 옆에 있는 나급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돼요. 자, 주나라가 수도를 어디로 옮긴 거죠? 나급, 동쪽으로 옮긴 거죠? 자, 이거를 주에 뭐라고 부른다? 동천. 동으로 옮겨갔다. 옮길 천자예요. 자, 그리고 요 주에 동천한 이후부터를 무슨 시기라고 한다? 동주라고 부르고, 주에 동천 이전을 무슨 시기라고 한다? 터주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좀 오래 길어졌네.